기생충의 진짜 의미는 자본가에게 기생하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크썸입니다. 영화의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심도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 다크썸의 기생충 해석편입니다. 스포일러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영화의 초반, 기우의 친구가 전해준 수석은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기생충에서 수석은 매우 다의적인 메타포이며 따라서 한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수석을 가져오는 민혁은 수석에 대해서 집안의 재물운과 합격운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죠. 수석은 이렇게 운과 요행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질서인 자연의 돌에 수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유함으로써 통제하려는 인간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석의 본질은 평범한 돌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수석이 가진 돌이라는 본질은 기우가 갖는 인간이라는 본질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돌이 운 좋게도 선택받아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기택네 집으로 오게 된 것처럼 기우 역시 운 좋게 선택받아 과외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박사장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우는 거짓말이라는 요행을 계획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박사장의 집으로 하나씩 불러 모으게 되고, 비가 내려 반지하 집에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도 기우는 수석을 끌어안습니다. 기택은 무계획이 계획이라며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지만 기우는 여전히 수석이 상징하는 요행과 계획을 끌어안고서 박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우가 자신에게 돌이 달라붙는다며 수석을 끌어안는 장면과 더불어 수석을 들고 지하실로 가는 장면들은 다분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스토리의 흐름상으로만 봤을 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색하게 여겨지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역으로 영화에서 수석이 갖는 상징과 의미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실로 들어간 기우는 요행인 동시에 계획인 돌을 지하실 바닥으로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행이자 계획인 돌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우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다시 반지하로 돌아온 기우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돌이 다시 자연의 물속으로 돌아가는 장면처럼 기우 역시 반지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영화 속에서 수석은 요행을 계획으로 삶을 컨트롤해보려던 기우라는 인물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석과 관련하여 영화의 초반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기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에서 수석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기우는 또 다른 계획을 편지에 적습니다.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계신 집을 살 테니 그저 올라오기만 하시라고 말이죠. 이것은 앞선 계획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계획들은 돌을 수석이라고 부르듯이 자신을 대신할 신분을 만들어 자산가를 숙주로 기생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엔 기우가 스스로 자산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물의 흐름 속으로 돌이 들어간 장면처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편승하여 기우 본인이 직접 많은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화를 본 뒤 관객이 느끼는 씁쓸함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기우의 편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화상의 기우 역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사회 흐름을 거슬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인디언이라는 장치는 박사장네 아들 다송이 본 귀신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다송이 그리는 그림들은 모두 지하실의 남자인 근세의 몽타주이며, 다송은 집을 지키기 위해 컵스카우트에서 모스부호를 배웠고 미국에서 만든 인디언 활을 쏘며 미제 인디언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던 원주민들의 저항정신이 정복자인 미국인들에 의해 놀잇감으로 상품화되어 소비되고 있듯이 지하실에서 버튼을 머리로 내려치며 문광의 위독함을 전하려 했던 근세의 절규 섞인 모스부호 메시지는 자본주의의 정복자에게는 한낱 놀잇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송은 모스부호를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박사장과 기택은 다송의 생일 축하를 위해 인디언 분장을 합니다. 박사장에게 인디언은 놀이지만 기택에게 인디언은 불편한 업무입니다. 강자에게는 놀이이지만 약자에게 현실인 것이죠. 인디언은 바로 기택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잃고 내몰렸던 미국의 원주민과 같은 약자와 불평등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택이 박사장을 찌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냄새로 자신들을 구분짓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혐오를 내비쳤기 때문이지만, 기택이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 분장을 하고 있었던 연출의 이유에는 기택 역시 진짜 인디언과 같은 약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말에서 근세처럼 지하실에 지내게 된 기택은 모스부호를 통해 기우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모스부호는 근세와 기택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하류층의 목소리와 메시지들은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이미 사회가 구분되어 있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 기택은 집안에 곱덩이가 많아졌다며 곱덩이를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곱덩이는 기생충인 연가시의 대표적인 숙주이죠. 그리고는 많아진 곱덩이를 박멸하겠다며 소독약을 그대로 집안으로 들이게 되는데 곱덩이가 박멸되었는지는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콜록거리는 기택의 가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기택을 보여줄 뿐이죠.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장면으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진행되어 숙주인 박사장네 집으로 기택 일가 전부가 기생하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집사였던 문광이 돌아오면서 박사장네 기생하고 있던 두 집안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다송의 생일날, 지하실에서 올라온 근세의 분노는 자연스럽게도 기생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같은 계급인 기택의 가족에게로 향하게 되고 오늘날의 현실이라도 반영하듯 근세의 칼에는 여성인 기정이 희생되고 맙니다. 그리고 근세는 존경하는 박사장에게 리스펙을 외치지만 박사장은 그의 냄새에 코를 막으면서 근세의 몸에 깔린 자신의 차키를 가져갈 뿐이었죠. 그런 박사장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근세에게 보인 모욕적인 태도에서 기택은 근세에게는 동질감을, 박사장에게는 혐오와 분노를 느끼고 박사장을 칼로 찌르게 되고 말죠. 기택은 영화 속에서 두 번이나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유대감과 동질감을 찾고자 했지만 박사장은 정색하며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라고 기택과 자신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정확히 선을 그어 구분짓습니다. 박사장은 바로 어젯밤에 아내인 연교를 사랑해서 소파에서 한껏 사랑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화의 결말에서 결국 기택은 근세가 살던 지하실로, 기우는 반지하로 돌아옵니다. 기택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지하에서 살겠다고 하고 기우는 자신이 돈을 벌어 그 집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기생충의 진짜 의미는 박사장에게 기생하려 했던 두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해버린 기택과 기우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듭된 실패로 무계획이 계획이 되어버린 기택은 패배감에 젖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고 요행과 거짓으로 계획을 세워 자본가에게서 안락한 기색을 꿈꿨던 기우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숙주인 곱등이 한 마리를 없애는 것처럼 박사장을 없앤다고 해도, 약을 쳐서 벌레를 몰아낸다고 해도 기침소리 한 번 내지 않는 기택의 모습처럼 이 사회에서 기생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굳건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는 한, 그리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시스템에 의해 기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지하의 반쯤 혹은 완전히 파묻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해석해주며 끝이 납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공생이 아닌 기생으로 취급해버린 채 박사장의 일가처럼 간편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게 된다면 기택네 화장실에 오물이 끓어넘치듯 뉴스에서 보던 분노에 휩싸인 한낱의 칼부림을 자신의 일로 겪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단순히 미치광이의 광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만 한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집사인 문광. 그녀는 남궁현자가 지은 예술적인 집과 박사장을 찬양하며 북한 아나운서 성대모사를 합니다. 이 장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자본주의에 대한 충성과 찬양을 하고 있는 현 시대를 은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듯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현대의 사회상을 비꼬는 동시에 익살스러운 연기로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광과 근세 부부는 상승을 꿈꿨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희생자들입니다. 사치를 빌려 대왕 카스테라 가게를 내었지만 망해버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사회의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보호받지 못한 현 사회의 피해자들인 것이죠. 박사장과 연교 부부는 자신의 일들 말고는 관심이 없으며 복잡한 일이나 성가신 것을 싫어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플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박 사장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는 것을 금기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는 기택의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고용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고 센 대체 노동자들로 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악의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모욕적인 그들의 태도는 쇼파에서의 애정 장면을 통해서 관객에게 까발려지게 되죠. 그 장면은 자신들이 경멸하던 자동차 뒷좌석에서 발견한 팬티와 잊지도 않은 마약을 찾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택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혜와 다송은 자산가 계층의 특권을 누리며 구김살 없이 자라나 다른 세상을 보지도 겪지도 못한 인물들입니다. 같은 마을의 아래에서는 비가 내려 집이 침수가 되어도 그들은 미제 인디언 텐트 안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며 기택의 가족을 비롯한 수재민의 입장도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생일 파티에 옷을 이쁘게 입고 오라는 아직은 그저 순수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거실에서 피 흘리던 기우를 업고 뛰어 살려낸 사람은 다름 아닌 다혜였습니다. 영화에서 유일한 계급 간의 소통과 사랑이 가능했던 기우와 다혜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악한 악의보다도 서로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오게 된 끔찍한 희비극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들은 박 사장 딸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박 사장은 아버지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는 운명의 장난 같은 대비를 통해 극적으로 부각시킨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박 사장네 집과 마을 아래에서도 반지하인 기택네 집, 높고 낮음으로 구분된 이 수직적인 대비는 계층 간의 차이를 물리적인 높이로서 보여주고 있죠. 비가 내려 캠핑이 취소되자 박 사장 가족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기 전 문광과 기택의 가족들은 지하실 벙커에서 서로 올라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고, 이때 지하실 계단을 서로 올라가려는 상승의 이미지는 그들의 욕망과 상승을 갈망하는 현 시대상을 은유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충숙의 말처럼 바퀴벌레같이 숨어있다가 도망쳐 나온 기택네 가족은 박 사장네 지하실의 장면과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물줄기를 따라 계속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영화 속 이러한 하강의 이미지는 앞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 사장과 연교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은 대부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으로 연출되어 있고, 반대로 문광래와 기택래의 등장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들로 연출되어 있는 디테일이 있죠. 이처럼 기생충에서 연출된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는 가진 자는 더 높이, 없는 자는 더 아래로 향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다양한 영화들의 오마주가 담겨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게일, 지하실의 남자, 살인의 추억의 육사 출신 할아버지, 괴물에서 표현된 수직의 계급구조, 미국의 에이전트 옐로우는 공중에, 사람들은 한강 둔치에, 희생자는 지하수로에 연출되어 있죠. 마더에 등장하는 살해도구인 돌,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 나왔던 가슴 위의 돌,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에 사람 다리 및 물줄기 등등, 이 밖에도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처럼 개가 피 묻은 고기를 핥아먹는 장면,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를 소비하는 기택네 가족의 모습 등 다양한 장면들이 상징적으로 오마주되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만을 이야기했으니 설명되지 않은 의문과 의견에 대해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봉준호 감독의 연출 작품들을 총망라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의 공통점과 봉준호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